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인권도 그중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목표이고 또 인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은 종교에서 출발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죠. 인권연대가 지난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간 인권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종교계는 인권 증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권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 전에 인권연대를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다른 인권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운동만이 제 직업이었네요. 예. 그 인권연대가 지난주 창립 20주년을 네. 맞았는데 어떻게 좀 그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그 소회는 어떠신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생일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밥 먹었습니다. 뭐 자축하는 기념식은 진행할 텐데 그거는 12월 10일에 하려고 합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어서 전 세계가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날이고요. 정부 기념일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12월 10일입니다. 그날 이제 저희가 창립 기념식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20년 동안 뭐 지나간 세월은 늘 훌쩍 지나갔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단체를 만들 때는 20년으로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뭐 정신 없었고 또 저희가 처음부터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생각도 해서요. 긴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고 당장 버티는 게 중요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잘 버틴 것 같고 또 단체 운영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척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년 전의 인권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인권 상황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아진 면이 있고요. 또 아쉬운 대목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진 것은 뭐 여럿 있는데요. 이를테면 20년 전만 해도 최루탄을 쐈는데 지금 뭐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죠.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건 무척 증진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집회 시위 자유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를테면 태극기 부대 같은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집회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놀라운 성과가 있었고 또 여러 기관 중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특별하게 꼽고 싶은 곳은 군대입니다. 예.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들은 걱정 많으시겠지만 그건 옛날 군대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군대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 많습니다만은 이를테면 군대에 가게 되면 가기 싫은 곳에 가는 것이니까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군대 내 자살률은 매년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요. 이를테면 20대 청년 자살률의 5분의 1,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5분의 1로 주는 거니까 그건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어진 영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망자 숫자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를 불문하고요. 또 지난 4월부터는 병사들이 핸드폰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저녁 때 밖에 못 쓰긴 하지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예.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긴장해야 되고 그럼에도 일탈이 없도록 살펴봐야 하지만 20년 전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대목도 좀 있긴 합니다. 예, 네. 예. 이러한 인권연대의 20년의 활동, 물론 여기에는 종교계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많은 또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을 텐데 그런 역할 덕분에 그 인권이란 말은 우리 그 일상의 또 언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권을 좀 어떻게 좀 정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될 권리 또는 필요한 권리가 인권이겠죠. 근데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유엔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고전적인 태도가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하나부터 100이다라고 정의해버리면 101, 102, 103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열어놓는 겁니다. 인권의 범주를. 실제로 장애인 이동권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장애인 이동권은 우리 사회에서 권리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로서 제도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서 지하철 같은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설계부터 들어가고 그 전에 만들었던 지하철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추가 공사로 넣고요. 이렇게 개념은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서 중요한 열쇠말은 사람답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이 다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개념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20년간의 인권연대 활동 중에서도 크게 좀 기억에 남는 일들, 어떤 성과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것이 좀 기억에 남는지. 네, 아니 뭐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죠. 20년 세월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주로 관심 갖는 건 이제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 같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또 피해자를 돕는 일이었는데요.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 기관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아까 군대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기까지 뭐 처음 제안하고 논의한 과정이 거의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성사된 건데요. 단박에 되는 것은 없었지만 긴 시간을 가지고 또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가면 또 하나씩 고쳐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자체가 좀 끈기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단체는 남들이 하는 건 안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쟁점이 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시민적 관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관심은 있습니다만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이를테면 벌금제 개혁 같은 게 그런 일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데 그렇다면 감옥에 가는 게 죄질이 나빠서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건데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감옥에 안 간다면 그럼 굉장히 불공평할 수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지금도 노력 중이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장발장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됐던 대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권 증진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보면 어떤가 하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대한민국이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 영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죠. 물론 뭐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비교적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마음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 하나가 생각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1년에 병원에 가는 게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의 경우에 18번, 18회 정도 병원에 갑니다. 예. 근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국민들은 연평균 3번 병원에 가거든요. 스웨덴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 6번이나 더, 그러니까 6배나 더 병원에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3번, 한국은 18번이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권을 잘 보장받고 있다라는 근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과잉 진료가 많다든지 또 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간다든지 또 하나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연결망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계에 따르면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댈 사람이 있냐라는 설문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요라고 답한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댈 데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이 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거나 아플 것 같아서 가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비정규직은 부쩍 늘었고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갖지 못한 실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 인권이란 말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을 말한다던가 네. 난민의 인권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는가. 또 앞서 군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핸드폰 사용을 꼭 군인들이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또 학생 체벌을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체벌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좀 찬반 논란이 있는데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냥 인권이 싫은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 뉴스 수준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범죄자 인권이라는 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봐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범죄자 인권과 관련한 쟁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자. 꼼꼼히 따져보자. 예. 이런 수준이에요.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면 옷도 주고 밥도 줍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흉악범의 인권을 챙기자고 이야기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오해인 것 같고요. 네, 네. 또 하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난민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주도에 500명 정도 난민 신청을 했는데 한국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다른 인권 문제를 잘 풀어가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독일 사례는요. 2015년에 시리아 등 난민을 무려 115만 명을 받았습니다. 한 해만. 예. 우리는 500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난민 인정해 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것만 해줬을 뿐이고. 근데 독일이 글쎄요. 독일은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독일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뭐 인구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100만 명이 115만 명을 한 해에 받아들였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독일 국민들 특유의 성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 국가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을 잘 살피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독일 자동차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또는 다른 종교적 박해 때문에 도저히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우리나라의 문을 두들기면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그게 사실은 종교인이 많은 나라의 국민들의 태도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고 내쫓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남자들이 많이 왔는데 성범죄를 일으킬 거라고 정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만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체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도 두들겨 맞으면서 클 이유는 없는 거고 예.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뭐 학습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군대 핸드폰 문제도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핸드폰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녁에 일과 끝나고 뭐 6시 반부터 8시 반인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핸드폰을 쓰면서 대단한 혜택을 준 것도 아니거든요. 일과 중에 뭐 군사훈련 받으면서 핸드폰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예. 옛날에 군에서 고생했다고 지금 젊은이들도 고생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정말 20년간 그 인권운동을 하신 분답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바고 다 이렇게 설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권이란 모두가 존중을 받고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가치인데 이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증진에 우리 종교계의 기여는 어떻다고 좀 보시는지요? 지대했고요. 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시작 자체가 종교적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룩한 가르침들이 있죠. 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거룩한 가르침들이 사람을 일깨웠고 그 결과 그 가르침에 보다 가까이 갈 방법을 사람들이 찾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인권이란 개념을 발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이념적 틀, 사상적 기반은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하나의 대목은 종교는 실제 인권 운동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뭐 여러 종교 인권 단체들의 활약이 특히 민주화 운동 시기나 독재 정권 시기에 눈부셨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직접 종교인들이 인권 운동을 했고요.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건 종교 인권 단체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종교적 결단으로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하거나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최근 들어서 예전에 가졌던 어떤 기반으로서의 역할 또 폭발 뭐 굉장히 큰 영향력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건 특정 종단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의 어른 역할 또 이끌어주는 역할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 예전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모두가 함께 성찰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 종교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권의 개념이 종교에서 출발했고 각 종교별로 인권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다면 각 종교의 인권단체들은 지금 사무국장님 계신 인권연대라고 하는 일반 시민 그 단체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이냐? 이런 그 물음도 좀 아니 그러니까 던져보고 싶은데요. 더 진보적이진 않아도 되는데 활발하고 풍부하고 더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90년대 또는 2000년대까지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 활발하지 않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사람을 아끼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 때부터 가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종교 활동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길러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예.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이 많은 종교인들이 여전히 인권운동을 이끌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직접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인권연대 그리고 각 종교별 인권 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겠지요. 이런 인권 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그 정부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앞서도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 기관들의 인권 존중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력하는 기관이 있고요. 별로 변화가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만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 뭐가 됐냐 하면 실제로 된 건 없고요. 그러나 검찰총장이 과거에 대해서 부지런히 사과한다든지 태도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고 실질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관마다 좀 다르고요. 방금 제게 물으신 국가인권위원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엄청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은 지난 정권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소극적이고 그냥 관료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지도부 몇 사람이 교체된 거 말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이건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만 놓고 보면 정권 교체의 의미 또는 촛불 정부의 의미를 실감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냥 좀 더 노력해 주시길,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정부 기관에 또 여러 권고사항이라든지 인권을 우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많은 공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또 어떤 영향을 또 끼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이게 인권이고 국제적으로 이런 수준은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국민들께 또는 해당 기관에게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말하려면 정성스럽게 말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탄탄한 논리를 갖춰야 되고 또 실증적인 조사나 실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는 없으나 반박하기는 어렵다 정도 수준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족한 게 많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로서 이렇게 좀 단정하게 정돈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논란을 만드는 역할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처음 설계할 때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독립기구를 설정했거든요.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만 생각하는 일종의 로마 시대로 치면 호민관 같은 민중을 지키는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인권연대에 또 오래 계신 오창익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교류는 없으신가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희와 교류가 많다. 저희와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인권단체와 만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인권 피해자 당사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가 인권위에 계신 높은 분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못 만났다. 물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서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만나면 그만이고.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시설에 있는 사람들 또 스스로 인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의 삶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친근한 벗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위 구성원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한국 사회가 뭐 여러 가지로 풍부한 점도 많은데 시민 사회가 성숙하거나 성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정치적 식견도 뛰어나고 또 뭐 안목도 높고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깨어 있는 시민도 많고요. 근데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부분의 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고요. 정부 보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운영할 수 없는 단체도 무척 많습니다. 저희는 뭐 운 좋게 20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10,000원도 안 받고도 여태까지 올 수 있었지만 다른 단체들은 뭐 형편이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사드 문제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영역에서 좀 잘 활동할 것 같은 단체를 골라서 그 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인권 단체만 하더라도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담은 한 달에 10,000원, 5,000원씩이라도 참여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또 그 단체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시민의 이익을 도모했으면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족했던 인권 감수성이랄까요? 난민, 뭐 군인, 학생, 또 뭐 동성애 이러한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그런 사무국장님의 그런 말씀에 묘하게 이렇게 또 설득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 가져보시고 더 풍부한 그런 감성으로 또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립 20주년을 맞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